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한국 기업 역사를 새로 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본 삼성전자 노조가 한 일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45조 원을 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회사의 대답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바꾸겠다. 사람 대신 로봇을 세우겠다. 공장에서 사람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 직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 국밥집 사장님, 삼성 주식 가진 500만 소액주주, 국민연금에 42조가 걸려있는 우리 부모님, 세금 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귀족노조 망해서 고소하다고 박수쳤다가는 그 박수 소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45조. 뉴스에서는 그냥 숫자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금으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정확히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떼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처음에는 10%였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터지자 15%로 올렸습니다.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노조는 상한 자체를 없애라고 고수하고 있죠. 이 45조가 얼마냐면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 65조의 70%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에 쓴 돈이 37조 7천억 원입니다.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만드는 돈이죠. 그런데 노조가 성과급으로 요구한 돈이 45조입니다. 미래에 쓸 돈보다 지금 달라는 돈이 더 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내일 먹을 밥을 다 털어가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반도체 직원 약 7만 명에게 나누면 1인당 얼마가 될까요? 약 6억 4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아닙니다. 성과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직원이 지금 못 받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22% 뛴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미 국내 최상위권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쉽게 바꿔볼까요? 1년에 아이 학원비로 800만 원 쓰는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부부가 2,400만 원씩 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연말에 2,800만 원을 보너스로 더 달라는 겁니다. 집살림 미래에 쓸 돈보다 더 크게 요구하는 셈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기 쉽습니다. 연봉 1억 5,800만 원 받으면서 1인당 6억을 더 달라. 미래 먹거리 37조보다 성과급 45조가 더 크다.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귀족노조 또 시작이네 하고 혀를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45조가 정말 괘씸하게 느껴지는 건 그 돈 뒤에 따로 있는 한 장면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무리 요구가 세도 노조는 노조고 회사는 회사인데 왜 경영진이 더는 대화조차 꺼내지 않게 됐을까요? 먼저 숫자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이 2026년 4월 기준으로 7만 5,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이 약 12만 8,881명이니 조합원이 이미 과반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과반이라는 말은 단순한 머릿수가 아닙니다.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회사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목소리 큰 쪽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장면이 더 붙습니다. 쟁유행위 찬반 투표가 93.1%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조합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싸우자의 표를 던진 겁니다. 법적 쟁의권까지 확보했으니 이제 언제 공장 문을 걸어 잠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공동투쟁본부는 4월 23일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노조는 이 파업으로 사측에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파업 피해 금액을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으름장이에요. 그런데 정말 경영진의 표정을 굳게 만든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터진 사건이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삼성전자가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내 시스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임직원 정보가 2만 건 넘게 조회됐고,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부서명과 이름, 4,000명분 명단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우리 편이 아닌지 명단을 뽑아 돌린 겁니다. 이건 노사 협상의 영역을 넘어서 회사가 이 싸움을 법의 영역으로 밀어넣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을 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SOS를 친 겁니다. 막아달라고 요청한 대상이 4가지입니다.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과 원료 변질을 막는 작업 중단, 생산 라인 주요 시설 점거, 그리고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이 단어들을 법원 서류에 박아넣었다는 건 현장이 그만큼 거칠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교섭 테이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2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은 결렬. 사측이 영업이익 10%, 임금 6.2% 인상, 자사주 20주까지 얹어서 내밀었지만 노조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구는 하나, 성과급 상한 폐지. 회사 이익이 나는 만큼 뚜껑 없이 다 받겠다는 요구였습니다. 한쪽은 이 정도가 최선이라 하고 다른 쪽은 뚜껑부터 없애라고 하니 숫자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만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합원 과반 확보, 쟁위권 구식 3.1%, 블랙리스트 의혹은 경찰서로, 불법 우려는 법원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숫자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싸움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 싸움에 막불을 놓는 대신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죠. 협상 테이블 대신 회사가 고른 장소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삼성전자 공식 발표입니다. 2030년까지 국내외 모든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 영어로는 AI Driven Factory. 쉽게 말하면 알아서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자동화 공장과 자율 공장은 다릅니다. 기존 자동화는 사람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조립하고 프로그램을 짜두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율 공장은 알아서 판단하는 기계입니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고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게임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기술 변화를 말합니다. 삼성이 설명한 로봇은 4가지입니다. 설비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팅 봇, 자재를 넘기는 물류봇, 직접 조립하는 조립봇, 그리고 고온이나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안전봇. 자재 입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공장 전 구간에 AI를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람이 끼어들 틈 자체를 설계에서 지워버린 거죠.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같이 나옵니다. 이건 공장 쌍둥이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만들어두는 겁니다. 실제 라인 안 멈추고 컴퓨터 속 쌍둥이 공장에서 미리 돌려보고 최적화합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으로 평택 1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이미 구현했습니다. 노조가 라인을 점거해도 컴퓨터 속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협상이 결렬되고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라인이 멈춥니다. 그런데 경영진 회의실에서 나오는 말은 이겁니다. 라인 멈춰도 괜찮습니다. 다시 켜질 때 사람은 거기 안 서도 됩니다. 이게 회사가 꺼낸 카드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싸우는 대신 테이블 자체를 치워버리는 카드. 45조 달라고 외치는 목소리 앞에서 회사는 그 목소리가 나올 자리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답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공장 안에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전 공정 자동화율이 지금 90%가 넘습니다. 웨이퍼가 깎이고 회로가 새겨지는 그 섬세한 공정에서 이미 사람이 대부분 빠진 상태입니다. 더 놀라운 건 후공정 무인화율입니다. 1년 전만 해도 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30%입니다. 1년 만에 6배가 뛰었습니다. 물류는 99%, 제조 운영은 90% 이상, 품질은 70%, 설비는 50%까지 올라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를 넣고 싸우는 사이에 공장 안에서는 사람이 빠지는 속도가 이미 6배로 가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시장에서 어떻게 읽혔는지 보시죠. 4월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낸 날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시장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 회사는 사람 빼도 돌아가는 구조로 간다고 결심했구나. 그럼 이익률 올라가겠네.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변수에서 빠지는 그림을 시장이 산 겁니다. 가처분 뉴스에 주가가 올랐다는 건 시장이 이미 누구 편을 들었는지 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길 건너 공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대기업이 5년 전에 먼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현대차 그룹입니다. 2021년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약 1조 원에 샀습니다. 구글이 팔고 소프트뱅크도 못 견디고 내놓은 적자 회사였습니다. 그걸 현대차가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세웠습니다. 이 공장에 투입된 로봇이 950대 이상입니다. 근로자는 880명 안팎이에요. 로봇이 사람보다 많은 공장이 이미 굴러가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공장에 정식 투입한다. 2030년까지 연 최대 3만 대 규모로 양산한다.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이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에 서는 시대가 2년 뒤에 열린다는 뜻입니다. 현대차가 5년 전에 이미 한 걸 삼성이 지금 하는 게 무리수일까요? 아니면 늦은 결정일까요?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한 조각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HBM4 메모리 칩 한 모듈의 시장 가격이 대략 $40에서 $60 사이입니다. 우리 돈 약 58,000원에서 87,000원 수준이에요. 이 칩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웨이퍼 원재료비가 약 25%입니다. 약 15,000원. 전 공정 장비 감가상각과 소재비가 약 20%, 12,000원. 후공정 패키징 비용이 약 15%, 9,000원. 여기에 전기료, 초순수물, 특수가스 같은 유틸리티 비용이 약 8%, 4,800원. 인건비가 약 7%에서 8%입니다. 약 4,600원. R&D 배분 비용 약 10%, 6,000원. 물류와 검사비 약 5%, 3,000원. 다 빼고 나면요. 영업이익률이 약 10%에서 15% 남습니다. 약 6,000원에서 9,000원.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4,600원을 다시 보세요. 순이익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인건비를 절반만 줄여도 이익이 1.5배가 됩니다. 이게 삼성이 무인 공장에 올인하는 숨은 계산식입니다. 그리고 노조가 45조를 요구하면 이 인건비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로봇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압박에 의한 기술 도입이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비싸질수록 기업은 자동화를 더 빨리 도입합니다. OECD 17개국 분석 결과 노동시장이 경직될수록 로봇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노조가 세게 나갈수록 회사는 로봇을 더 빨리 데려온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지키려고 파업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통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45조 달라고 떼쓰더니 회사가 더 세게 나왔네. 저도 그 감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통쾌함 뒤에 숨어있는 숫자를 보시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삼성 직원만의 이야기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문제는 청구서가 우리 집에도 날아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청구서. 직장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삼성전자 직원 한 명이 연봉 1억 5,8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로만 약 2,500만 원을 냅니다. 4대 보험까지 합치면 한 사람이 나라에 뿌리는 돈이 약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사람이 빠지면요. 그 3,500만 원이 같이 빠집니다. 로봇은 소득세를 안 냅니다. 건강보험료도 안 냅니다. 국민연금도 안 냅니다. 직원 10,000명이 빠진다고 해봅시다. 단순 계산으로 연 3,500억 원의 세수와 보험료가 증발합니다. 그 구멍은 누가 메울까요? 남아있는 월급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메워집니다. 로봇이 벌어다준 이익의 세금에 제대로 물릴 구조가 아직 이 나라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청구서. 주주 여러분의 몫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지분이 약 7.6%입니다. 금액으로 수십조 원이에요. 우리 부모님 노후연금의 상당 부분이 이 회사 한 곳에 걸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가 약 500만 명, 1년 사이에 8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한국 4-5집 중 한 집꼴로 삼성 주식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에게 무인화는 양날의 칼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주당 이익이 늘어 주가가 오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같은 속도로 내 동네 일자리가 빠집니다. 내 연금은 오르는데 내 조카 취업 자리는 없는 구조. 이 비대칭을 모른 채 노조망에서 고소하다만 외치면 축하받아야 할 연금 수익률이 옆집 전방 사정을 어둡게 만든다는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청구서. 납세자 여러분 모두의 몫입니다. 2025년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4%였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는 34%까지 올랐습니다. 수출 100원 중 34원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삼성이 재채기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택, 화성, 기흥, 이 지역 상권은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에 의존해 돌아갑니다. 사람이 공장에서 빠지면 이 상권도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구서, 부모 입장에서 보는 청구서입니다. 지금 바다 건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중국 반도체 국산화율이 현재 약 30%입니다. 당초 2025년까지 70% 목표였지만 절반의 선과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첨단 웨이퍼 생산량을 한 달 약 2만 장에서 수년 내 50만 장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자리 싸움하는 동안 옆집은 생산 라인을 25배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를 보시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TSMC 79.9%, 삼성 약 7%, 10배 가까운 격차이고 이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옆 나라가 먼저 출발했는데 우리만 멈춰서 성과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텔은 2024년부터 직원 15,000명 이상을 감원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15% 수준이에요. 100억 달러 절감 목표. 한때 세계 반도체 1위였던 회사가 직원 6명 중 1명을 내보냈습니다. 인텔의 15,000명 해고는 먼저 간 자의 결말이 아니라 늦은 자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저기에 도착하는 중이구나 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럼 삼성은 지금 뭘 쥐고 있느냐? HBM4라는 카드입니다. AI 시대에 없으면 안 되는 초고속 메모리인데 삼성이 올해 2월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공급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엔비디아 최상위 GPU에 HBM4를 독점 공급할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AI 시대의 돈줄이 이 회사 생산 라인을 타고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만약 지금 이 라인이 파업으로 멈춘다면 이 돈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엔비디아 한 곳이 아닙니다. TSMC와 SK 하이닉스가 줄 서 있습니다. 한 번 놓치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도체 공급 계약은 한 번 뒤집어지면 수년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 번 거래처를 바꾸면 다시 돌아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각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공장 라인에서 사람이 빠지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사무직인데 이건 다른 얘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전체 제조업 종사자가 2025년 기준 372만 8,840명인데 전년보다 11,246명이 줄었습니다. 상용 근로자 안정적 정규직 자리가 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 19,506명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4년까지 자동화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약 122만 명 규모의 노동력 공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공백은 사람으로 다시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5년 15억 달러에서 2035년 378억 달러로 10년 만에 25배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로봇이 공장 한쪽 구석에 실험용으로 서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보세요. 키오스크가 계산대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은행 앱을 켜보세요. 상담 첫 단계는 AI가 봅니다.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초안 작성은 AI가 먼저 하고 사람은 검수와 판단만 하는 구조로 바뀌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 우리 집 아이가 대학 졸업을 하고 삼성에 원서를 씁니다. 생산관리 직군, 품질관리 직군, 공정 엔지니어 직군, 부모님 세대가 안정적이라고 불러줬던 그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열어보니 신입 채용 규모가 예전의 절반입니다. 그 자리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오퍼레이팅 봇이 설비를 돌리고 물류봇이 자재를 나르고 조립봇이 라인에 서 있습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모든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한 게 2026년 3월 1일입니다. 그 시점부터 역산해 보시면 지금 중고등학생이 대학을 마칠 때쯤이에요. 귀족노조 성과급 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이 뉴스를 소비하고 넘기면 놓치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노사 싸움의 승패와 상관없이 회사는 이미 사람 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노조도 같은 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 95.52% 찬성, 임금 14% 인상에 경력금 3천만 원, 영업이익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상성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박수 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읽는 프레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 대 로봇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 자리가 교체되는 속도로 보세요. 후공정 무인화율이 1년 만에 5%에서 30%로 뛰었습니다. 앞으로 파업 뉴스가 뜨면 얼마 받느냐 대신 몇 년 안에 그 자리가 남아있느냐로 질문을 바꾸세요. 질문이 바뀌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주주이고 연금 가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수십조 원을 넣고 있고 소액 주주가 500만 명입니다. 모르고 찬성하는 것과 알고 찬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세 번째, 자녀 세대의 진로 설계축 자체를 바꿀 시점입니다. 반도체 생산직과 단순 품질 관리직은 줄어듭니다. 대신 AI를 학습시키는 직군,
로봇을 유지보수하는 직군, 데이터를 검증하는 직군은 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자리를 쫓아가지 마시고 새로 생기는 자리에 먼저 가 있는 것. 이게 오늘 영상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화됩니다. 로봇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사람이 빠진 자리의 세수구멍은 남은 직장인이 메워야 합니다. 전직 지원 체계와 재교육 시스템 없이는 중장년층의 고용 절벽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 번 빠지면 되돌리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논의되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연봉 1억 5,800만 원 받으면서 45조를 더 달라는 노조가 미워 보이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뉴스 보고 한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운 감정만 남기고 채널을 끄시면 청구서는 결국 우리 집 우편함으로 옵니다. 세금으로 오고 연금으로 오고 우리 아이 원서로 옵니다. 오늘만큼은 박수 대신 판단력을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판단력은 절대 로봇이 대신 못하는 하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45조 원을 요구했고 회사는 협상 대신 무인 공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후공정 무인화율은 1년 만에 6배로 뛰었고 전 공정은 이미 90%가 넘었습니다. 그 뒤에는 현대차가 이미 5년 먼저 간 길이 있었고 TSMC와의 격차는 10배 가까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박수가 아니라 3개의 체크포인트였죠. 프레임 바꾸기, 주주로서 포지션 확인, 자녀 세대의 세 자리 선점.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오늘 새로 남긴 체크포인트 하나를 적어주세요. 어떤 프레임으로 이 싸움을 다시 보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 95.52% 찬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14% 인상에 경력금 3천만 원, 영업이익 2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까지. 반도체와 바이오, 삼성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지금 5월 21일 총파업이 현실이 되면 HBM4 공급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엔비디아는 삼성 대신 누구를 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어떤 도미노를 일으키는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한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계약하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 그것도 인구 10만 정읍 앞에 사우디가 줄을 선 겁니다. 사우디만이 아닙니다. 영국, 호주, 독일에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로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원 없는 나라라고 배워온 그 상식이 정읍에서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읍에 보러 온 건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산유국까지 줄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늦게 알게 된 걸까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2025년 11월 18일 전북 정읍시 소성면의 한 작은 공장에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름은 웨이브 정읍. 인구 10만 명 남짓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도시입니다. 너른 논밭 사이에 들어선 어디서나 볼 법한 시골 산업단지의 평범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작은 공장 마당에는 그 풍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유럽에서 정장 차림의 다국적 인사들이 인구 10만의 시골 도시 한복판에 함께 서 있었던 겁니다. 도시의 규모와 그날 모인 사람들의 무게가 누가 봐도 어긋나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사우디였습니다. 사우디와 UAE를 거점으로 하는 에너지 엔지니어링 회사 패드코, 그 대표인 압둘 모센 알자밀이 직접 정읍까지 날아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패드코는 그냥 기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1991년에 세워져서 사우디의 아람코, UAE의 에드녹 같은 세계적인 부경 석유 회사들과 함께 일해온
산유국을 거점으로 둔 에너지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산유국의 에너지 사업 한복판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정읍에 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사비엔 그룹의 리처드 회장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로우카본의 이철 대표를 비롯해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우디, 영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구 10만의 정읍으로 모여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공장이 문을 여는데 그 준공식에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줄줄이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은 반대거든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순서니까요. 그런데 그날 정읍에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준공식 바로 그 현장에서 협약들이 동시에 체결됐습니다. 영국 사비엔과는 전략적 제휴, 그러니까 두 회사가 손을 잡는 가장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이 맺어졌습니다. 국내 로우카본과는 합의각서가 체결됐고요. 보통 이런 큰 계약은 양측이 몇 달씩 조건을 따지고 따로 날을 잡아 자리를 마련한 뒤에야 겨우 도장을 찍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읍에서는 그 무거운 협약들이 준공식 한자리에서 여러 건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회사도 다른 이들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약속에 동시에 서명했다는 건 좀처럼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그만큼 모두가 이 공장을 잡고 싶어서 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나 같은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그것도 인구 10만 정읍에 도대체 왜 줄을 선 걸까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사우디가 맞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읍에 보러 온 건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산유국 사람들이 기름이 아닌 무언가를 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장은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굴뚝에 있었습니다. 비밀은 정말로 굴뚝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굴뚝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처음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멈칫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림이 있죠. 높이 솟은 굴뚝,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 그런데 정읍의 이 공장에는 그 굴뚝이 없습니다. 연기를 내뿜는 굴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자원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오일 쇼크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감각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기름값 한 번 출렁이면 나라 전체가 휘청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름을 사오는 쪽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캐낸 기름을 비싸게 들여오는 나라, 그게 우리가 알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읍의 이 공장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사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땅을 파서 캐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린 쓰레기에서 다시 뽑아냅니다. 우리가 매일 분리수거함에 넣는 그 페트병, 그 비닐봉지, 그게 이 공장에 들어가면 기름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아낼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기존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뽑는 방식은 한마디로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을 500도에서 800도에 이르는 엄청난 고온으로 가열해서 녹이고 분해합니다. 문제는 이 정도로 뜨겁게 태우면 그 과정에서 온갖 유해 물질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굴뚝이 필요했습니다. 태우니까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니까 굴뚝으로 빼내야 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공장의 그림은 사실 태운다는 행위에서 나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의 기술은 태우지 않습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비연소, 저온, 촉매 분해.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비연소, 태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온, 낮은 온도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 기술은 300도가 안 되는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기존 방식이 500도에서 800도였으니 그 절반도 안 되는 온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데울 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가스불 위에 올려서 직접 태우듯 데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전자레인지에 넣는 겁니다. 전자레인지는 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이 따뜻해지죠. 불꽃이 음식을 태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자파, 그러니까 파동이 음식 속을 흔들어서 데우기 때문입니다. 정읍의 기술이 딱 이 원리입니다.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만든 세라믹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로 플라스틱을 흔들어서 분해합니다. 전자레인지가 불 없이 파동으로 음식을 데우듯 이 공장은 불 없이 파동으로 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굴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짚을게요. 태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우지 않으니 연기가 나지 않고 연기가 나지 않으니 굴뚝이 필요 없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도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공장 하면 떠올리던 그 시커먼 연기의 풍경 자체가 여기엔 없는 거죠.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통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깨끗하게 씻고 종류별로 골라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읍 기술은 이 까다로운 전처리를 상당 부분 건너뜁니다. 농약이 잔뜩 묻은 비닐, 밭에 깔았던 멀칭 비닐처럼 더럽고 여러 재질이 섞인 폐플라스틱도 따로 씻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골치 아픈 쓰레기 취급을 받던 것들이 여기서는 그냥 원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재활용으로 뽑아낸 기름은 품질이 떨어져서 다시 한참을 정제해야 쓸 수 있는데요. 정읍의 기술은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도 나프타급,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장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수준의 고순도 기름을 뽑아냅니다. 쓰레기에서 나왔다고 우습게 볼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어디서 검증은 받았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ISCC+라는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원료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까다롭게 따져서 내주는 국제 인증인데요. 이걸 받았다는 건 우리끼리 좋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태우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해 상업 가동에 들어간 공장은 2025년 11월 정읍의 이 공장이 세계 최초입니다. 물론 회사가 밝힌 수치들도 있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 플라스틱 100kg을 넣으면 약 70kg의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율 70%인 셈이죠. 하루 해상량은 24톤, 역시 회사가 공개한 능력치입니다. 이 숫자들은 회사가 발표한 값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숫자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공장이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국제 인증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읍에는 굴뚝 없는 공장이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파동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다시 기름으로 되돌립니다. 산유국들이 비행기를 타고 보러 온 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는 없겠죠? 누군가는 이 기술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버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려 40년을 포기하지 않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흥재 박사. 지금은 익숙해진 그 기술,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기름으로 되돌리는 그 발상이 사실은 이 한 분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정 박사는 국토생명과학연구소를 세우고 평생을 한 가지 질문에만 매달렸습니다. 세라믹볼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로 값싼 중진료를 더 비싸고 쓸모있는 경진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질 낮은 기름을 질 좋은 기름으로 되살리는 연구였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에 걸린 시간입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살에 시작한 일을 60이 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은 정 박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세라믹 파동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원리냐며 고개를 갸웃했고, 시장에서는 그게 돈이 되겠냐며 외면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박수받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확신 하나로 실험실을 지킨 세월이었습니다. 학계도 시장도 안 알아주는 그 긴 시간을 버틴다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입니다. 남들이 다 비웃을 때, 단념하라고 할 때 한 우물만 계속 판다는 것, 그건 단순한 끈기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믿음과 세상이 틀렸다는 외로움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일이니까요. 어쩌면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 세라믹도 파동도 아니라 그 40년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고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곁에서 지켜본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정영훈 대표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매달린 그 연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정영훈 대표는 2006년 아버지의 일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9년 뒤인 2015년 마침내 회사를 세웁니다. 이름하여 주식회사 도시유전. 땅속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기름을 캐낸다는 그 당돌한 이름의 회사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리를 만들었다면 아들은 그 원리를 세상에 내놓을 길을 만든 셈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비로소 연구가 사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길이 곧장 탄탄대로였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결승선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2024년 무렵 회사를 둘러싸고 위기설이 돌았습니다. 자금은 부족한데 기술이 정말 되는 게 맞느냐는 의심까지 겹쳤습니다. 40년을 달려온 끝에서 다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자리 잡기 직전에 반드시 한 번은 지나야 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읍의 부자는 그 골짜기를 넘었습니다. 위기설이 돌던 바로 다음 해인 2025년 정읍 공장이 준공됐고 국제 인증을 받았으며 해외 기업들과 계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말로만 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 결과물과 도장 찍힌 계약서로 증명해낸 겁니다. 한 번에 운 좋게 성공한 신화가 아닙니다. 의심받고 외면당하고 무너질 뻔한 그 모든 고비를 하나씩 통과한 끝에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의 40년과 아들의 20년이 합쳐져 마침내 도시유전이라는 현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족의 집념만으로 산유국이 움직였을 리는 없겠죠.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돈이 되지 않으면 사우디 같은 나라가 비행기를 타고 정읍까지 날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엔 돈이 흐르는 분명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 셈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정읍 공장이 돈을 버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정확히 두 갈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갈래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산유국까지 줄을 서는 겁니다. 첫 번째 엔진은 기름 그 자체입니다. 정읍에서 뽑아낸 재생 원료유는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쓰레기에서 되살린 친환경 기름이라 일반 기름보다 더 비싸게 쳐주는 웃돈이 붙습니다. 이걸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이라는 이유 하나로 값을 더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친환경이면 그냥 마음이 흐뭇한 거지 그게 왜 돈이 되냐는 겁니다. 답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법으로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PPWR이라는 규정인데요. 2030년부터 음료수 페트병은 재생원료를 최소 30% 넣어야 합니다. 다른 플라스틱 포장재도 35%는 재생원료여야 하고요. 안 넣으면 유럽에 못 팝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럽에 물건을 팔려는 회사라면 좋든 싫든 재생원료를 사다 써야 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마음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되는 거죠. 그러니 정읍이 만든 재생기름은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엔진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두 번째 엔진입니다.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탄소를 덜 뿜은 만큼 나라가 주는 환경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팔 수 있는 돈입니다. 정읍 공장은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기름으로 되돌리니까 탄소를 그만큼 덜 뿜습니다. 그 덜 뿜은 만큼이 고스란히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의 값이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탄소권은 한 톤에 약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같은 한 톤이 약 93유로에 거래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8배에서 10배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 포인트인데 유럽에 내다 팔면 거의 10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정읍 공장은 기름을 팔아서 한 번 벌고 탄소권을 팔아서 또 한 번 법니다. 한 번 일하고 두 번 버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싶으시다면 맞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사람들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한동안 테슬라는 전기차보다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더 많이 벌었습니다.
차를 만들어 팔고 그 친환경 정수를 또 팔아서 2번 번 거죠. 정읍 공장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기름 팔고 탄소권 팔고 쓰레기 하나로 2번 버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산유국이 움직인 진짜 셈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럴듯한 계산일 뿐이지 실제로 팔리긴 하느냐는 의심입니다. 당연한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단번에 잠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세계 최대급 원자재 상사로 꼽히는 트라피구라가 정읍이 만드는 재생원료를 사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전량입니다. 정읍에서 나오는 기름을 통째로 다 사가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원자재 거인이 한국의 작은 도시가 만든 기름을 싹쓸이해 가는 거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정읍의 재생기름이 이미 전 세계 석유화학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머릿속 계산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가는 거래라는 뜻이죠. 시장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기름 세계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10% 넘게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럽의 탄소권값 역시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주요 투자은행들이 입을 모읍니다. 다시 말해 정읍이 가진 2개의 엔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세게 돌아갈 구조라는 겁니다. 쓰레기가 돈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 기술에 사람들이 왜 줄을 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 건 돈중 불리는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미뤄뒀던 질문을 꺼낼 차례입니다. 기름이 넘쳐나는 사우디가 왜 하필 쓰레기로 기름 만드는 정읍에 줄을 섰을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가 정읍에 줄을 선 이유는 석유를 못 팔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석유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사우디에게는 정읍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사우디에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석유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청사진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2030년까지 자기 나라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발전소를 돌릴 때 석유를 적잖이 태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자리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거죠. 실제로 사우디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대규모로 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근 몇 년 사이 재생에너지 용량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박자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가 자기 나라 발전소에서 석유 태우는 걸 줄이면 그만큼 석유가 남습니다. 그 남는 석유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수출로 돌립니다. 자기들이 안 태운 만큼 비싸게 팔 물량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발전용 석유를 줄이는 건 손해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집에서 쓸 기름을 아껴서 밖에 내다 파는 셈이죠. 자, 이제 정읍이 왜 여기에 끼어드는지 보이실 겁니다. 사우디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석유가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친환경으로 기울면서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읍의 기술은 어떻습니까?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기름으로 되돌립니다. 굴뚝뚝이 없고 탄소를 거의 내뿜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이 기술 하나를 손에 쥐면 석유는 석유대로 아껴서 팔고 환경 점수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건 산유국에게 그냥 좋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기름 부자가 기름이 미움받는 시대를 미리 대비해서 사두는 보험인 셈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와 UAE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에너지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패드코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석유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산유국의 거대 에너지 사업을 설계하고 짓는 회사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사 아람코, UAE의 아드녹 같은 곳들과 함께 일해온 곳이죠. 이 패드코가 작년 9월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본사에서 정읍 기술을 가진 도시유전과 1차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100만 달러, 그러면서 도시유전의 기업 가치를 약 1000억 원대로 평가했습니다. 투자만 한 게 아닙니다. 패드코는 이 계약으로 사우디, UAE,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나라에서 정읍 기술을 독점으로 영업할 권리까지 가져갔습니다. 산유국 거점 회사가 한국의 작은 기술 하나를, 그것도 4나라 독점권까지 묶어서 확보한 겁니다.
이쯤 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줄을 선 건 사우디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사비엔이라는 회사는 이미 몇 해 전에 정읍 기술로 만든 플랜트를 통째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루에 폐기물 100톤을 처리하는 설비를 약 400억 원을 들여가기로 한 겁니다. 호주에서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헌옷, 그러니까 폐섬유와 폐유를 이 기술로 기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실제로 시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발전용 석유 때문에, 영국은 플랜트 그 자체 때문에, 호주는 자기들 쓰레기 때문에 저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향하는 방향은 똑같이 정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야기를 하나만 더 얹어야 정읍의 진짜 가치가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거의 다 배로 실어옵니다. 그 배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61%가 바로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옵니다. 이 길목 하나가 막히면 우리 경제에 피가 도는 혈관 하나가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올해 봄 이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자 우리나라는 부랴부랴 다른 길로 원유를 끌어모았습니다. 석 달치 원유와 한 달치 나프타를 비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위태로운 나라로 한국이 꼽혔습니다. 평생 자원 없는 나라라고 배워온 그 결핍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목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정읍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땅속에서 퍼올리는 유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신이 다른 나라에게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기름으로 되돌리는 유전이라면 그건 호르무즈가 막혀도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 손 안에서, 우리 도시 안에서 돌아가니까요. 산유국조차 미래를 위해 사두는 기술을 정작 에너지가 가장 절박한 우리가 우리 땅에서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처음의 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못 팔아서 정읍에 온 게 아닙니다. 석유를 더 오래, 더 잘 팔기 위해 정읍이 필요했습니다. 기름이 넘쳐나는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기술 앞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패배감처럼 안고 살던 그 상식이 정읍에서 이렇게 뒤집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유국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줄을 설 만큼 대단한 기술이라면 왜 정작 우리는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에게 진짜로 남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도 한쪽에선 의심이 남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자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읍의 재생원료는 국제인증 ISCC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친환경 원료가 맞다고 세계가 고민한 자격증입니다. 거기에 세계 최대급 원자재 상사 트라피구라가 정읍이 만드는 재생원료를 전량 사가기로 계약했습니다. 전량입니다. 나오는 족족 다 사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어설픈 기술이었다면 세계적인 상사가 전부 사가겠다고 도장을 찍었을 리 없습니다. 영국 사비엔과의 관계도 한 단계 더 올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제휴로 격상됐습니다. 더 결정적인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약 1조 8천억 원을 들여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되살리는 단지를 짓고 있고 LG화학은 당진에 비슷한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 하나의 꿈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노후카본과 손잡고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는 새 생산기지를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읍에서 시작된 불씨가 이제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고 대기업이 따라붙는데도 정작 우리 제도는 이 기술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되살려 만든 이 기름이 아직 신재생에너지 분류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달려서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규칙이 못 쫓아가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 좋은 기술이 제도의 빈칸 때문에 발이 묶이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미 없는 살림에서 세계 1위를 여럿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전부 땅에서 캐는 게 아니라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낸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록에 한 줄이 더 붙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 유전입니다. 여기 부끄러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1년에 플라스틱을 208kg이나 버립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등, 그러니까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입니다. 보통은 고개를 숙여야 할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읍의 기술 앞에서는 이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버리는 플라스틱이 곧 기름의 원료라면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가 가장 많이 되살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부끄러움이 가장 큰 가능성으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 밑에서 솟는 유전은 신이 준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그걸 가졌고 우리는 못 가졌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유전은 다릅니다. 도시의 유전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누가 준 게 아니라 40년을 버틴 한 부자의 집념과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은 우리 손이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산유국이 정읍에 줄을 선 건 석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를 다시 기름으로 되돌리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열어줄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평생의 상식은 전북 정읍의 작은 공장 하나와 40년을 포기하지 않은 한 부자 앞에서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로 분리수거를 하실 때 손에 든 그 페트병 하나를 잠깐만 다시 봐주세요. 그 페트병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정읍에서 기름으로 다시 태어날 도시의 원유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서 분리된 그 한 병이 산유국이 줄을 서는 그 기름의 시작이니까요. 도시의 유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집 분리수거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렇게 묵묵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